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포의 수면 컨설팅. 야, 오랜만이다. 가게에 들어가며 인사를 건네자 먼저 와 있던 상철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이다. 글쎄 더 늙었네. 이 새끼. 모래 병신이. 자기소개하냐? 지랄하네. 닥치고 늦게 왔으니 술이나 받아. 아, 이 새끼는 지가 갑자기 불러놓고 늦었다고 지랄하냐? 님 양심 어디? 그래서 안 받을 거야? 뭐, 그건 아니지만. 상철이에게서 받은 잔을 꺾어 넣자 목구멍 안쪽에서 진한 알코올 향과 함께 달달함이 올라왔다. 술 맞추기네. 임마 오늘날이다. 한 잔 더 올려봐라. 병신. 죽어서 빈대떡이나 붙이지 마라. 낄낄대며 상철이와 함께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를 몇 차례. 알딸딸한 취기는 나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다. 역시 술이란 마음 맞는 사람과 먹어야 하나보다. 상철이도 마찬가지인지 얼굴이 어느새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커먼 남정네 둘이서 얼굴 붉히고 술을 주고받고 있었으니 주변에서는 보기 꽤나 괴로웠을 거다. 그래, 요새 넌 어떻게 지내냐? 시내 직장이라는 수면 컨설턴트 심이 하루 종일 꿀 빨고 계시남. 내 이죽거림에 상철이는 코끝으로 웃으며 술을 넘겼다. 상사가 진짜 악마인데 좋을 리가 있겠냐 멍청아. 야야, 상사가 인간이면 뭐 다를 것 같냐? 그 새끼들은 인간이건 아니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시발 내가 로또만 되면 아주 그냥 그냥 그 민대가리 새끼 가발 붙잡고 회사에서 파일 드롭을 건다. 좀 현실적인 걸 말해라. 용을 잡으러 간다던가 말이야. 뭐래 이 새끼. 너 이번에 형님이 산 로또가 얼마나 느낌이 찰진지 모르나 본데. 내일 오후에 연락해서 콩고물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실없는 소리를 나누며 낄낄대니 대학대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아직 세상의 혹독함을 모르고 성인의 해방감을 만끽하던 시절로 말이다. 그리고 그랬기에 나는 직장 얘기할 때 상철이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단 걸 알지 못했다. 근데 니네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수명을 사고 판다는 게 나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별거 없어. 보증이나 사채 알지? 돈 빌리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남의 수명을 빌려서 자기 수명에 덧붙이는 거지. 돈으로 잔기를 늘린다. 정도로 생각해. 잔기라니, 아씨발, 아재냄새 구린 거 인정합니까? 인정. 빙글거리는 나와 달리 상철은 어딘가 굳은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고는 잔을 훌떡 넘겼다. 그리고 순식간에 빈잔을 다시 내 앞에 들이밀었다. 이 얘기하니 속타냐? 임마,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받잖아. 나는 쥐꼬리도 못 들 월급의 욕은 욕대로, 일은 일대로 치어 살고 있다. 내 말에 픽 웃은 상철은 다시 잔을 넘기고 들이밀었다. 생각 외로 마시는 상철이의 행동에 살짝 놀라면서도 나는 병을 기울였다. 하지만 병은 비어 있었다. 이런. 귀엽다. 하나 더 시켜야겠는데. 이슬이면 되지. 아, 그래. 그럼 여기선 그만 먹고 일어나자. 내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상철이는 짐을 챙기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계산을 끝내고 밖에 나가자 가게 맞은편 그늘에서 상철이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맥없이 타오르는 담뱃불은 어둠에 가려진 상철이의 얼굴을 알아보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군대에서도 안 피더니 직장이 족같긴 한가 보다. 족같지 그럼. 상철이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려던 나는 어둠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상철이의 얼굴을 보고 몸을 굳혔다. 가게에서 밀려난 빛의 찌꺼기 속에 잠긴 상철이의 얼굴은 다 말라 비틀어져 부서져 내리는 나무 같았다. 생물이라기보단 풍경에 더 가깝게 변해버린 그런 나무. 뭐야? 뭔 일 있냐? 내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알아차린 것인지 상철이는 퍼뜩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방금 보았던 모습은 없었다. 응? 아냐. 일은 무슨. 그럼 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그런 심각한 표정 짓는 건 고등학생 때 옆 여고 핑카 속옷 색깔 추리할 때 말곤 본 적이 없다. 상철이는 내 말이 의외였는지 담배를 태우는 것도 있고 멀거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상철이는 미친 듯이 웃어댔겠다. 마치 지금 웃지 않으면 죽는 것 마냥.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심각했었냐? 그래. 그때부터 알았지. 이 새끼가
구제불능의 변태라는 걸 말이야. 야, 씨발. 아무리 그래도 직접 들춰서 확인하겠다던 너만큼은 아니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주고받았다. 받고 말하면 둘 다 연기를 하고 있었다. 분명 이놈은 무슨 문제가 있다. 아마 존나 큰 문제일 거다. 하지만 말하지 않겠다면 그걸 존중할 생각이다. 내게 말할 만한 것이거나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벌써 말했을 테니까. 대화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끊어졌다. 침묵 속에서 가느다란 담배 연기가 하늘하늘 떠올랐다. 하, 시발. 상철이는 갑작스레 담배를 집어던졌다. 거칠게 내려찍힌 발 아래에서 애처롭게 타오르던 담뱃불이 흩어졌다. 상철이는 연신 욕을 주워 담으며 담뱃불을 짓밟았다.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기라도 할 듯 상철이는 광기 어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차는 어디로 갈 거냐? 내 말을 들은 상철이의 움직임이 멈췄다. 잠시 굳어있던 발을 천천히 내린 상철이는 한참 동안 나를 보지 않았다. 야, 우리 친구지? 이리저리 튕기던 시선을 간신히 붙잡은 상철이는 억눌린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예잉, 멍청한 놈? 아니, 우리가 왜 친구냐? 내가 네 형님이지. 상철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얼굴 속에는 아마 상철이의 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겠지만 나에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 그렇지. 가면을 쓰듯 웃음을 지은 상철이는 잠시 하늘을 쳐다보다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야,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오늘 큰 거 하나 딴다. 이야, 김상철. 출세했네. 이런 집에 다 살고. 내 말대로 여기가 돈은 존나게 많이 주거든. 상철이의 집은 컸다. 대략 50평은 될 듯한 아파트는 남자 혼자 사는데 굳이 이런 데를 구할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다. 혹시 동거하는 여자라도 있나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 상철이의 집은 둘은커녕 하나가 살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외신연스러웠다. 뭐 아무것도 없지만 먹고 잘 건 있다. 좀만 기다려. 내가 좋은 걸 가져올 테니. 그래도 여기 사는 건 맞나 보래. 내 중얼거림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상철이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TV조차 없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심정적으로는 외국에서 광장 한가운데 남겨진 것과 비슷할 거다. 자,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시다. 상철이가 가져온 건 유명 양주였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술이었으나 다른 점은 라벨에 연도가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뭐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벨 보니 연도도 없는 짝퉁 싸구려 아냐? 예라이, 무식한 놈. 이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야. 시중에 팔리는 12년 산이니 18년 산이니 하는 것들이야. 너 같은 술알못들에게 어필해야 하니 적어놓는 거고. 이건 제조사에서 병에 담지 않고 계속 숙성시키다가 고객 한 명의 주문이 들어오면 병에 넣어 파는 조초 의약품이라. 라벨의 연도가 같은 저급한 것을 적을 필요가 없어. 참고로 이분이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다. 거의 2배쯤. 그래, 겁나 비싸겠네. 그럼 무려 3자릿수다. 3자릿수. 미친놈 이런 거 살 바엔 차나 사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었어. 묘한 마지막 말에 눈썹을 들어 올린 나와 달리 상철이는 희죽거리며 병을 땄다. 상철이가 말한 대로 명품은 명품인지 코를 뒤덮는 향은 한순간 상철이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날려버릴 정도였다. 죽이네. 잔들어. 오늘 대출혈 서비스 간다. 상철이의 호들갑에 맞춰주며 우리는 잔을 비웠다. 눈 돌아가게 비싼 가격만큼이나 술은 훌륭했다. 혐한이 아닌 목, 코 뱃속마저 녹여낼 듯한 감미로움은 내가 그간 맛봤던 어떤 요리나 음료와도 비견되지 않을 지복이었다. 다만 그런 지복 속에서도 나는 취할 수 없었다. 나와 달리 상철이의 혀는 점차 꼬여갔지만 말이다. 쨍그랑 둔탁하게 떨어진 상철이의 머리가 일으킨 충격으로 탁자에 올려져 있던 잔과 접시가 흔들거렸다. 그 전까지 횡설수설을 늘어놓던 상철이는 길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수명이란 건 말이야. 상철이가 입을 뗀 건 내가 4잔인가 5잔인가를 혼자 비운 후였다. 접시에 담긴 안주는 바닥났고 술병도 빈 부분이 더 많았다. 상철이는 자신이 비운 공간을 다시 채우려는 듯 무겁게 말을 이어갔다. 돈하고는 전혀 달라. 아무렴 전혀 다르지. 당연하지 멍청이야. 속으로 맞장구 치며 나는 잔을 기울였다.
코로는 주양을 즐기고 입술로는 술맛을 음미한다. 안주는 상철이의 넋두리. 꽤나 멋진 술자리란 생각에 자연스레 인매가 비틀렸다. 수명을 사는 건 주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야. 늙은이가 가장 많고 가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생명을 건 수술을 앞둔 사람 등이 오곤 해. 뭐 지가 돈이 있고 수명을 팔겠다는 멍청이가 있다면야 이건 별 문제가 안 돼. 자기 돈이고 지 수명이니 서로가 짝짝꿍이 맞는다는데 뭘 어쩌겠어. 아 물론 억지로 수명을 팔게 하는 개자식들도 있지만 상철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개자식들도 문제지만 돈이 없으면서 수명을 사려는 새끼들이 더 문제야. 존나게 많기도 하고 말이야. 돈이 없으면 안 팔면 되잖아. 상철이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래서 장사하겠냐? 사채도 그렇지만 이런 일 하는 데는 원래 제대로 못 갚을 놈 등고를 뽑아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사업이 번창하거든. 지 말이 웃기는지 한바탕 웃은 상철이는 비실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놈들한테도 수명을 팔아. 당연하잖아. 고객인데. 하지만 그놈들. 아니, 그 연놈들은 당연히 못 갚아. 돈이 갑자기 튀어나올 리도 없고 수명이 늘어날 리도 없으니까. 자, 그럼 그 연놈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대답을 고민하는 사이 상철이는 멋대로 말을 계속했다. 시발 거 물어보지나 말던가. 돈은 안 나와. 그럼 수명으로라도 갚아야지. 근데 보통 이 연놈들이 갚아야 할 때쯤이면 빌린 수명은 다 쓴 뒤라고. 그러니 수명도 없어. 상철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마치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듯이. 이 새끼, 방금 전엔 무시해놓고 이제 와 물어보냐? 글쎄 그럼 다른 사람의 수명을 대신 지불하냐?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상철이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뭐라? 진짜? 굳은 내 표정을 본 상철이는 비실비실 웃음을 띄웠다. 놀랄 거 없어. 여태까지 말해줬잖아. 남의 수명으로 자기 수명 늘린다고. 그러니 남의 수명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아니, 그렇긴 한데. 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나서주냐? 상철이는 빙긋 웃었다. 정확한 지적이야. 남을 위해 자기 수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많을 리가 없지. 게다가 저 정도까지 떨어진 연놈들은 대부분 밑바닥 인생이거든. 자기 대신에 수명을 줄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야. 뭐야? 그럼 너네는 완전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돈도 못 받아, 수명도 낭비해. 남는 게 없잖아. 나는 가슴이 거북해지는 것을 억누르며 상철이에게 질문했다. 남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지랄을 하고 있지 않겠냐? 상철이는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양팔을 펼쳤다. 확실히 큰 집에 사치. 일반적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니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하지만 나는 자꾸만 꿈틀거리는 속을 억눌러야만 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럼 수명이 없으면 수명을 벌어야지. 상철이는 내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잔뜩 취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병신 같은 소리야? 수명을 어떻게 벌어? 시간을 돌리기라도 한다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동시에 나는 새카만 무언가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불쾌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아닐 거야. 나는 일말의 희망을 담고 상철이를 보았다. 하지만 상철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속에서 꿈틀거리던 무언가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구토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속에 담긴 무언가는 전부 빠지지 않았다. 간신히 구토를 멈추고 숨을 몰아쉬는 내 옆에서 상철이는 담담히 말을 끝맺었다. 그래. 수명을 버는 방법은 간단해. 아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수명을 파는 거지. 말했지. 나락에 떨어진 개 같은 연놈들은 졸라게 많다고. 그 연놈들을 이어서 교미시킨 후 새끼를 팔아. 강아지 파는 건 마냥. 나는 상철이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경멸과 혐오, 분노에 떨리는 내 눈동자와 달리 상철이의 눈은 평온했다. 다만 그건 이미 죽었기에 움직일 수 없는 눈이었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냐? 내 물음에 상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고 살고 있어. 미안하다.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나는 이를 갈았다. 어금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따위 것은 중요치 않았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대로 이 자식을 한 대 패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상철이는 그런 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개자식. 결국 나는 상철이를 때릴 수 없었다. 내 손에서 풀려난 상철이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 앞에 주저앉아 나는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내가 너였으면 벌써 자살했다. 간신히 조금이나마 진정을 한 나는 이런 말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렇겠지. 근데 말이야. 네 상사가 진짜 악마면 그런 건 통하지 않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친 상철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가 세 번째였거든. 두 번째 이야기, 노크 괴담.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느라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도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4월 즈음, 아마 제 기억으론 4월 20일이었을 겁니다.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야행성이었던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것이 아닌 아주 작게 똑똑하는 소리가요. 현관문에 아무 힘도 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 듯 너무나도 작은 똑똑똑 소리였습니다. 똑똑.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엔 노크랑 박자가 너무나 똑같았고요. 똑똑.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이기에 짜증이 나서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으니까요. 잠에서 막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식칼을 하나 꺼내 들고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좋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똑똑이라기보단 콩콩콩에 가까운 너무나 작은 소리.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제 현관문에 노크했던 그 무언가는 제 방에까지 온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트라우마. 지인 이야기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하천 부지에서 강아지를 주었단다. 아쉽게도 집에서 기를 수는 없었기에 다리 아래 골판지 상자를 가져와 담요를 깔고 거기서 몰래 돌보기로 했다. 방과 후면 먹고 남은 급식이나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 가져다 주곤 했다고 한다. 강아지도 그녀를 몹시 따랐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변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어머,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싱글벙글 웃으며 보고 있더란다. 저기, 이 강아지, 내 강아지니? 계속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엄마가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자 아줌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겠네. 좋아, 아줌마가 그 걱정거리를 없애줄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아줌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눈만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아줌마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웃었다. 그녀는 섬뜩해져 도망갈 생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있던 강아지가 쓰러졌다. 몹시 몸을 떨더니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다.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잘 됐네. 이걸로 쓸데없는 걱정 따위 안 해도 되겠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한 뒤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신 아줌마, 껄껄마녀 등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가리키고 껄껄 웃으면 작은 동물들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다. 아줌마는 그 후 큰 애완동물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앵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먼 친척이 거두었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진상은 모른다. 그녀는 그때 그 광경이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기르지 못하고 있다. 기르고 싶지만 어느 개를 봐도 그때 그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쓸쓸하게 그녀는 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몽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게임 하나를 좀 꾸준히 해오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길드의 길드원들은 서로 다 초면이라 엄청 서먹서먹했죠. 그래도 나름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길드장은 경기도 어디서 현재 점집을 운영 중인 엑스도령이었고 원년 멤버들은 점집까지 놀러가고 교류가 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있기 부리듯 저랑 단둘이 첫 통화로 전에 여자가 어땠네 저땠네 본인이 얼마나 잘 나갔네 만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딱히 할 것이 없던 그때는 다 듣고 반응도 재밌게 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산심 써주는 듯 생일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흥미가 생겨서 잘 맞추나 못 맞추나 하고 줬죠. 이러다가 아마 그때가 88년생들의 삼재였다나 봐요. 그거 말해주고 그냥 평탄한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러고 넘기는데 대뜸 엄마 생신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니 우리 엄마한테 몽신이 있다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신이라고. 엄마 꿈 잘 맞지 않냐고 그러는데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건 잡기가 아니고 신이라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크리스천이라 미뤄지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엄마는 꿈 이야기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단지 우리를 생각하셔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작은 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결과라 생각했지. 꿈신이 있네 없네 절대 생각하지 않았죠.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줬는데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던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래서 더 뭐래? 야, 더 듣고 끊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안 믿으시니 그냥 재밌으셨나 봐요. 근데 이후에 정모가 있었습니다. 그 점집에서요. 솔직히 좀 대박 아닙니까? 집 구조도 보니까 쪽방과 안방이 붙어 있고 안방에서 점도 보고 손님 맞이도 하고 TV도 있고 잠도 자고 그리고 마루가 분리되어 있어서 컴퓨터와 부엌이 일체형이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둘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신방으로 고민 쪽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혀 하나도 안 믿는 스타일이라 시키는 대로 해주고 그냥 호기심에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혼자서 깃발 같은 걸 몇 개 뽑더니 얼굴색이 확 어두워지면서 저보고 잠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에이 뭐야 또 뭔 수작이지 이러면서 웃기더라고요. 한 10분 후에 나오면서 엄청 겁나게 무게를 잡더라고요. 장군님이 뭐 중요한 말씀을 해줬다나 뭐라나.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저번의 신뢰는 좀 많이 낮았습니다. 길드에서 혼자 불같이 화내고 제 상식으로 정상이 아니라 판단해서 뭘 해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후부터 저를 똑바로 잘 못 보더라고요. 이상했지만 내버려 두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것이 혹시 이쪽 잘 아시는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점집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술판 벌리고
10명 정도 아무렇게나 모이고 그러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요. 하튼 마무리는 항상 심심하게 실컷 잘 놀고 나중엔 길드도 옮겼죠. 근데 몇 년 후부터 저 스스로도 꿈이 하나둘씩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말했던 몽신이 실제로 있다면 엄마를 포함해 저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5번째 이야기, 물방울. 실제로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싱거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묘한 일이라 투고해 봅니다. 2004년인가 2005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 겸 컴퓨터방으로 쓰던 방에서 여느 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밤 10시쯤 어머니가 수박을 가져다 주셨고 더위에 지쳤던 저는 30분 만에 수박을 죄다 해치웠습니다. 빈 접시는 컴퓨터 책상 왼쪽에 있는 탁자에 올려뒀죠. 새벽 2시가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탁자의 왼쪽 다리를 턱 올려놓고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는데 왼쪽 허벅지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싶어 내려다보니 마치 수박즙 같은 연한 붉은빛 액체 한 방울이 허벅지에 번져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티슈를 뽑아 닦아냈죠. 새벽이라 정신도 없고 딱히 별 생각도 안 들었죠. 그렇게 물을 닦고 손을 다시 키보드로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손등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멍하니 손등을 바라보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잠도 확 깨서 불 다 켜고 미친놈처럼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천장도 만져보고 티슈로 천장을 다 훑어봤지만 습기 하나 없었습니다. 수박이 담겨있던 접시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고 그나마 있던 집도 더운 날씨에 다 말라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대체 그 물방울은 어디서 떨어졌던 걸까요? 6번째 이야기, 어느 오두막. 어릴 적 할아버지와 둘이서 산에서 캠핑했다. 숙구이었던 할아버지, 오두막에 놀러 갔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끝낸 다음 오두막으로 들어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새파란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숯을 던졌다. 나를 향해. 아직 뜨거운 숯은 깜짝 놀라 굳어있는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둔한 충돌음과 함께 작은 비명이 울려 퍼진다.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비명은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그것도 젊은 여자 목소리.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부스럭부스럭하고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놓인 듯했다. 나는 곧바로 오두막으로 끌려와 잠을 청해야 했다. 무슨 질문을 해도 할아버지는 입을 꽉 다물고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 후 할아버지는 나를 산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 역시 산에 오른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다. 7번째 이야기, 위족괴담. 2010년 즈음 어느 초가을 강원도 춘천. 24살 또는 25살. 그 당시 저는 군대를 전역한 예비군이었고 동시에 다시 학업에 뛰어든 평범한 복학생이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는 가위나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일이었을 뿐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좀 지났을까? 집에서 쉬고 있던 저는 왠지 모를 피곤함과 무기력감에 거실에서 TV를 보다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장롱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검고 커다란 장롱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반짝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고 또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몸이 마비되는 감각. 나도 모르게 떠진 눈,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에 다시 짜증이 밀려와 예전 버릇처럼 욕이 저절로 튀어나오려는 순간 유난히 반짝거리던 장롱으로 발 모양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러 여기까지 들어온 것일까? 거실에 엄마가 계셨는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물체는 제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귀신에게 다리를 뜯길 뻔한 기억이 떠오르며 욕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시원해진 다리, 발가락 하나하나 차가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같은 무언가가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느낌. 발가락이 축축해진 느낌이 든 지 얼마나 됐을까?
그 차갑고 간지러운 느낌은 오른쪽 발목을 타고 점점 올라옵니다. 문득 이것이 귀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귀접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던데 귀접이라는 확신이 든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공포감만 가득했습니다. 사실 멀쩡하게 생긴 귀신은 본 적 있지만 방금 본 발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귀신의 얼굴은 어떨까?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안간힘을 쓰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입은 무릎을 지나 사타구니까지 향했습니다. 위로 올라올수록 공포감은 더욱 크게 치닫고 있는 상황. 드디어 그 귀신의 입은 그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머물렀을까? 공포 속에서 쾌감도 차가움도 아닌 느낌을 느끼고 있는 사이 그 입은 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혹시나 얼굴을 보게 될까 싶어 눈을 꼭 감고 눈동자는 최대한 위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갔구나 싶어 가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장롱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운 상태로 가위에 눌렸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바닥을 치거나 발가락을 움직이기가 뭔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를 만지는 차가운 손. 작게 뜬 눈앞으로 어깨 뒤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장롱에 비쳤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다 저를 짚고 일어나는 듯한 동작. 장롱에 비친 그 귀신은 단발을 한 마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제 뒤에 있던 귀신이 어깨 너머 저에게 슬슬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모르게 그 귀신의 얼굴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귀 밑으로 내려온 짧은 단발이지만 무엇에 잡아는 결국 끊기고 그을리고 잘린 것처럼 산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눈, 코, 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 새까맣게 타버리고 밋밋한 거기에다 볼까지 쏙 들어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어깨를 넘어 점점 제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감았고 그 이후 귀신의 얼굴을 안 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이후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 있었고 한참이나 자고 일어난 것처럼 머리가 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있었던 일이 기억나 금세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시계는 2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 귀신의 얼굴이 다가온 이후로는 아무런 느낌도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 혹시 예전처럼 엄마도 무언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엄마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제 몸도 평소와 같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언가 무서워 그 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고 그 이후 그 방에서 잤을 때 같은 경험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와 같은 귀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그 어느 것보다 무섭고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특히 그 차갑고 축축한 입이 발에 닿았을 때의 감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귀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다들 귀접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해보곤 할 겁니다. 저도 한두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막상 직접 겪고 나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담처럼 엄청나게 피곤하거나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잠깐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는 것. 그리고 귀신의 형상이 정말 무서웠다는 건 확실합니다.